자, 여러분들 저기 85페이지 그 각종 청구제도 한번 볼게요. 자, 행방조사 청구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행방조사 청구제도라는 것은 자,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방조사란 발송인 또는 수취인, 즉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송인에 한하지 않고요. 수취인도 가능합니다. 우리 손해배상 청구가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도 가능하듯이 행방조사 청구도 발송인도 가능하지만 수취인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국제우편물의 행방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경우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관련해서 EMS 했을 때 뭐 종추적 조사,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종추적 조사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3일 이상 아무런 반응도 안 보였을 때 그렇게 지연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3만 원권의 우리 EMS 그 무료 발송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보시고 특히 이제 행방조사 청구제도는 손해배상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 2016년도에 좀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대상 우편물에서 보시면 국제 등기, 그다음에 국제 소포, 국제 특급 다 됩니다. 그래서 국제 소포, 자 여러분들 소포 같은 경우는 국제 등기, 국제 소포, 국제 특급 이렇게 국제 특급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소포품물에 대해서는 등기 꼭 등기만이 아니어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전 수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등기 취급된 것만이 손해배상이 대상이 된다라고 했지만 원칙은 맞습니다.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등기 취급된 게 손해배상이 되지만 그 국제 우편과 관련해서는요. 저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통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등기 취급이 아니어도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행방조사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방조사의 종류 해가지고 뭐 포스넷, 인터넷 우체국 뭐 그런 게 있고 청구권자,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 가능하고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발송 도착뿐만 아니라 제3국가인 외국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행방조사는 뭡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모든 국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제도인데 그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는 우리 국내 우편에서 봤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자는 발송인 수취.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이고요. 배달된 이후에는 수취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어쨌든 둘 다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금의 부담 관련해서 1번, 2번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우편물의 파손, 분실 이런 건 원칙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책임 있는 잘못한 우정청이 부담하지만 자 2번 보세요. 국제특급 즉 EMS 같은 경우는 원칙이 책임 있는 우정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고요. 그리고 상대국에 따라서 이제 책임 우정청이 부담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편물 같은 경우는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EMS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송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고 발송 그 상대 국가에 따라서 이제 그때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발송 우정청 상대국에 따라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지문이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016년도에요. 그다음 손해배상이 면책해가지고 특히 이제 앞에서도 국내 손해배상 파트에서도 말했듯이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손해배상 면책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뭐 보시면 돼요. 불가항력, 그다음에 발송인의 기책 사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도착국가 국내법에서는 적법했어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발송국가 국내법에서는 적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송국가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였는데 근데 그 도착국가에서는 대마가 뭡니까? 금지 물품이다. 그렇게 해서 몰수가 되고 폐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것은 여러분들 상대 국가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발송인의 기책 사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손해배상이 면책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난 강의 때도 드렸다시피 사기보험 등 경우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 면책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되려면 그렇죠. 실질적인 손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간접적인 손해, 가령 뭐 좀 지연이 돼가지고 뭐 김치 같은 게 뭐 좀
김치 같은 게 좀 상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편저주에서 우편물 자체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해야 되고, 원래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예전 2014년인가요? 16년까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14년까지 있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편물 자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 뭐 가령 대표님께 망실, 파손, 도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지연 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해서 음식물 부패, 요게 이제 예전에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조하시라고 그냥 편저주 해가지고 그렇게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요건, 우편간서에 과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국내우편파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고의 또는 잘못이랬죠. 고의 또는 잘못. 여기도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간서에 고의 또는 과실, 과실이 잘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요건이 된다. 그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전제 조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행방조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또 2016년도에 기출됐던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국제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케이스로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특히 이게 전부 손실이냐 아니면 일부 손실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배상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숫자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자, 전부 손실, 전부 훼손됐다면 실손액, 그러니까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액, 여기서 작은 거 들어가면 되죠. 작은 걸 갖다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편 요금을 갖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손실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우편 요금이 빠져요. 그래서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 자, 요런 패턴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량 배달 인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26만 2,350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플러스 요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부면요, 26만 2,350원. 여기 좀 잘 안 외워지네요. 26만 2,350원의 범위 내에서의 실제 손해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포 같은 경우는 꼭 등기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소포, 이 경우는, 자, 특히 물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다 같은 패턴이에요. EMS든 보통 소포든. 자, 어쨌든 7만 원의 범위, 7만 원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키로당 7,870원. 요거는 꼭 강조하셔야 되죠. 우리 시험에는 EMS 그 비서류 물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7만 원 그리고 키로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플러스 우편 요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부면요, 요금이 빠지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서장, 우리 앞에서도 케이스 문제 하나 풀어봤듯이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플러스 우편 요금. 자, 이때는 보험 지급 수수료는 빠진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특급 우편 요금, 국제특급 우편물, 즉 EMS와 관련해서는 자, 서류냐 비서류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는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아까 앞에 봤던 그 등기 우편물 있죠. 그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예요? 물건, 비서류.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7만 원에 자, 킬로그램당 7,870원 해가지고 그때 시험에 그게 10kg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7,870원에다가 10을 곱한 그 78,700원 그리고 7만 원을 더하면 148,700원이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손액, 그래서 체크를 해서 작은 쪽으로 가면 된다 했죠. 거기에다가 요금까지 합산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요. 보험 취급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보험 취급한 거랑 똑같습니다. 보험 취급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플러스 요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은요, 단순 EMS 같은 경우는 플러스 48시간이죠.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배달된 경우에는, 자, 그때는 뭐가 됩니까? 요금 보시면 됩니다.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 그래서 지연배상은 우편 요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배달 그 보장 서비스하고 초특급 우편 서비스, 요 경우에는요, 그렇죠,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이 아니라 그냥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된 경우, 요게 이제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 보시면 지연 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 손실, 그 다음에 수익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S 고객 불만 보상 제도에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할 때 모든 우편물 EMS에서 그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종추적 조사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3일 이상 아무런 대꾸가 없는 경우 지연됐을 때 이런 경우 한 번에 3만 원권 주고요. 그다음 재수 없는 분들은요 10kg까지 무료 발송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EMS 무료 발송권 액면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는 없다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편 파트. 죄송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괜찮았다고도 이게 강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제 체력에서는. 그래서 이게 기침이 그 낮에 수업할 때는 괜찮다고도 이렇게 좀 밤 되면 자꾸 이렇게 심해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몸이 아나 봐요. 자, 여러분들 저 88페이지 보시면 그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국제우편물 반환. 그 우리 특히 국내우편물 반환 청구 있잖아요. 그 뭐 반환 청구라든지 수취인 뭐 주소 변경 같은 거 그런 게 주소 성명 같은 거 변경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우편물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왔던 내용들 잘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89페이지에 있는 표 있죠. 이게 이제 전면 교체됐으니까 이 표를 좀 정확하게 좀 보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도 물론 같이 함께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외부 기재 사항에 대한 변경, 정정 청구,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청구 시한 관련해서. 자, 이런 거 정정하고 우편물 반환하는 건 뭡니까? 수취인에게 도착되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누가? 청구권자는 발송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 우편물 요걸 좀 체크를 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등기, 소포, 특급 우편, 보통 통상, 그 일반 통상 등 모든 국제 우편물이 해당되나? 자, 모든에다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제 우편 같은 경우는 추적이 가능하다면 모든 우편이 자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죠.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대상은 일단 모든 게 되지만은 그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구서 접수 시 청구의 수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서 접수해라. 이 부분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 국제우편 요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금을 반환한다는 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기에 대한 요금이라는 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만 그 서비스가 내가 요금을 준 만큼 해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뭡니까? 그럼 부당이득이 되고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보세요. 청구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자, 우리 그 기산점과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할 때 쭉 그 표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발송한 날로부터 1년 했잖아요. 근데 자, 요 교재로 여러분들 저기 42페이지 있죠? 그 중요 기간 기산점 정리해 가지고 우리 우편 파트에 나오는 기산점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부터 바 해가지고 여기 있는 바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는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도착한 다음 날이 아니라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보시면 그 요금 반환 요건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과다 징수했을 때, 뭐 과다 징수는 당연히 그 차익만큼은 뭡니까? 부당 이득이 되니까 당연히 반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처럼 특수 취급한다고 요금 받아놓고 그 특수 취급 안 했으면 당연히 그 요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쭉 확인하시면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굵은 글씨를 했는 거는 1번부터 8번까지는 반환 사유가 되는 거지만 9번 같은 경우는 자 금지 물품을 갖다가 보내서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이때는 반환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 1번, 8번하고 9번하고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기 89페이지 이제 보시면 우편물의 반환 수수료, 우편 요금 반환 범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외국으로 지금 국제 우편과 관련되는 거니까
외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냐 외국으로 발송된 후냐에 따라서 그 요금 반환가 그리고 뭐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으로 발송 전이냐 외국으로 발송 후냐 하는 것은 항공사로 인계되기 전이냐 항공사로 인계된 후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항공사 인계 전, 항공사 인계 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발송 전이라는 것은 항공사 인계 전 발송인의 반환 청구에 따라서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반송 처리된 우편물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발송 후라는 것은 항공사 인계된 후 발송인의 반환 청구에 따라서 배달되지 않고 반송 처리된 우편물에서 키워드는 항공사 인계 전이냐 인계 후.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항공사 인계 전이냐 인계 후냐 그걸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이제 요금 반환이 되느냐 그다음에 뭐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 수수료 해가지고 자 인계 전 외국 발송 전이면 그냥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가 청구 수수료가 됩니다. 다만 발송 후면요. 요거는 자 우편 청구냐 팩스에 따라서 요금은 달라진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송 취급료가 여러분들 좀 외우기 어려운데 외국 발송 전이면 그냥 일반적인 그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통상이면 국내 일반 통상 우편 요금, 그다음에 등기 통상이면요 국내 등기 통상 요금, 그다음에 국제 소포면요 소포니까 국제 소포나 EMS의 그 비서류 같은 경우는 동일 주의 국내 등기 소포 요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면은 일반 통상 우편물이면은요 그래서 일반 통상 요금, 국내 일반 통상 요금, 그다음에 그 등기 통상이면 국내 등기 통상 요금, 국내 등기 통상 요금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소포라든지 EMS에서의 비서류 요 경우는 국내 등기 소포 요금. 그러면 EMS의 비서류는 EMS의 서류는요 마찬가지로 국내 등기 통상 요금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왼쪽 거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는데 몇 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으로 발송 전이면 이런 식으로 그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은 영 공부하실 때 자, 일반 통상하고 EMS 뭐 서류든 비서류든 어쨌든 EMS는 뭐다? 반송 취급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무료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반 통상이랑 EMS 같은 경우는 반송 취급료 받지 않는다. 요걸 딱 먼저 딱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통상 관련해서는 일반 통상은 받지 않지만 등기 통상 같은 경우는 국내 등기 지급 수수료 이렇게 받는다. 그 다음에 국제 소포 같은 경우는 그 EMS 아니에요. 자, EMS 비서류는 아니고 국제 소포 같은 경우는 반송 도착료 이렇게 받는다. 두 개만 좀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문제 풀어보면 머릿속에 딱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요금 환불과 관련해가지고는 자, 요금 환불되는 거는 그렇죠. 멀리 안 간 게 요금이 환불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외국 발송 전 이때는 반송 취급료 그거들 제하고 요금을 환불한다. 그러나 외국으로 발송 후라면요 요금 환불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점도 다른데요. 자, 외국으로 인계 전이라면 반환을 우리가 청구했을 때 그때 이제 우편 반송 취급료라든지 우편 요금 환불이라든지 그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반면에 외국으로 발송되고 난 다음에 청구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반환 받았을 때 그래서 우편물 반송 배달 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뭐 암기하기가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송 우편물 배달 방법 요거는요 둘 다 발송인의 주소지로 배달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뭐 확인을 또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렇게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보면은 여러분 그건 안 보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다른 건 다 버리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뭡니까 객관식 지문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발송 전, 발송 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구 수수료와 관련해서 양자를 또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송 취급료와 관련해가지고 왼쪽 거는 쉽잖아요. 그 우편물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취급료를 갖다가 그렇게 요금에 따라서 뭐 국내 일반 통상 요금이라든지 국내 통상 등기 요금 그런 것들 등기 요금 그 다음에 국내 등기 소포 요금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그렇죠. 일반 통상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 통상이랑 그 다음에 EMS 같은 경우는 반송료가 무료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쭉 모의고사 몇 번 이렇게 문제를 내봤거든요. 내니까
막상 문제 만들기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들 정도만 쫙 하게 되면은 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사로 인계 전이냐 인계 후냐 요거를 좀 잘 구분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항공사로 인계되기 전에는 요금을 갖다가 반송 취급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요금을 반환하지만 항공사가 인계되고 난 후에는 요금 반환이 없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 징수라든지 반송료 그걸 갖다 징수하든지 요금 환불 같은 건 언제요? 반환 청구했을 때. 그 항공사 인계 전이면 반환 청구했을 때, 항공사 인계 후면요, 그렇죠? 요 반환 받았을 때, 우편물을 반환 받았을 때, 즉 반송 배달 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 배달은 발송인 주소지로 배달해 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금융 파트 들어갈게요. 94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들 금융 파트, 요 이론 파트 관련해서는 제가 저기 요약을 갖다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파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나올 거랑 안 나올 거 좀 구분해서 좀 짧게 좀 압축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요 키워드들 위주로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란 화폐의 융통, 즉 자금, 돈의 융통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한다. 그래서 돈이 돌고 도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융통이 뭐예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전하는 거, 그걸 우리가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의 종류, 뭐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어쨌든 금융기관의 특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자금에 있어서 최종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최종 수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공급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대출을 한다면 자금을 수요하는 입장도 될 수 있잖아요. 기업이랑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최종 공급자, 최종 수요자가 아니라는 데 특징이 있다. 그 밑줄 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중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금융, 간접금융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에 따라서 내부 자금, 외부 자금 해가지고 각각의 특징 서로 크로스되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내부 자금이라는 게 어떤 거고 외부 자금이 어떤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자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회사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발생한 이익들이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 감가상각, 충당비 같은 경우 그런 게 바로 내부 자금이다. 내부 자금이 가장 바람직한 자금의 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바람직한 자금의 형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일단 없으니까요. 다만 내부 자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뭐 아무리 영업이 잘 되더라도 물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자금을 그래서 이제 끌어와서 뭐 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부채를 초래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 자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외부 자금을 들어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외부 자금, 내부 자금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금융기관이 게재하지 않으면 직접 금융,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게재를 했다, 중개를 했다. 그러면 그게 간접 금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의 대표적인 예, 자, 이게 바로 주식하고 사채, 채권 발행이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직접 금융과 관련해서는 주식, 채권 발행. 그래서 그 채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봤던 내부 자금, 외부 자금 중에 외부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중에서는 직접 금융,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걸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발행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판매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직접 발행하는 건 누구랍니까? 그렇죠. 발행 주체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본원적 증권이라고 되는데, 이 발행은 개념만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 이외의 주체가 발행하는 증권을 본원적 증권이다. 그럼 금융기관이 게재가 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요거는 직접적 금융과 관계된다. 요걸 갖다가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금융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출, 예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돼. 4번 보세요. 대출자의 한계 효용을 높여서 자금에 보다 효율적인 배분 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관이 개재됨으로써 여러분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사람, 자금이 여유 있는 사람,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간접 금융과 연결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는 여러분 그냥 이자죠. 그래서 이자, 그래서 원금에 대한 비율, 그걸 이자율, 금리라고 하는데, 자,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격 형성이라는 게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금리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낮아지는 거고요. 반면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 있죠. if라고 되는 거 있죠. if 만약 경기 전망이 좋아진다면, 자,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자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저축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비는 그대로인데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럼 그만큼 저축할 양이 적잖아요.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 만큼 금리는 올라가죠. 수요가 일정하다면요. 반면에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정한데 소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 즉 저축이 또 줄어들잖아요. 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경우도 금리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기존의 이자를 그대로 받아서는 뭡니까? 생활 수준이 예전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더 올려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나 차입 기한이 길면 길수록, 그렇죠,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 즉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시면은 신용도가 높은 이제 직장에 이제 다니시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같은 게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어떤 직장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신용도가 낮다, 즉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높은 그런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채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돈을 갖다가 사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중간에 떼먹힌 돈이 많다고,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기가 돈을 번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종류와 관련해서 단리, 복리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있는 금리의 그 종류와 관련되는 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나오는 수익률, 그 다음에 할인율 이런 게 같이 복합해서 2016년도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기출 해설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도 그렇게 해설을 했다는 거니까, 이 문제는 진짜 실제로 객관식으로 그냥 개념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 난이도 하 정도 되는 문제인데, 케이스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좋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문제는 저도 그 당시 시험을 쳤을 때 확인을 했지만 상당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단리, 복리. 단리가 뭐였어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 계속 원금의 이자.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면, 복리는요, 원금과 이자가 합산돼서 다시 또 이자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의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 그러면요, 100만 원을 갖다가 예금을 하면 1년 뒤에 10만 원. 그러면 그때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 이자 10만 원까지 합산한 110만 원에 대한 10%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주 입장에서는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한 이자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아시겠죠? 고정금리라는 것은 어떤 처음에 약정한 이자가 계속 그렇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정한 게 3%면
만기 때까지 계속 3% 되는 거고, 변동금리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같이 금리도 바뀌는 거, 이게 변동금리. 그 다음에 명목금리, 그 다음에 실질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명목금리, 실질금리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뭐를 빼준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케이스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면, 제가 이번에 그 문제 만들면서도 이번에 문제집에서도 이거 하나 좀 신경을 써서 넣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금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뭐를 뺀 거? 물가 상승률을 뺀 거. 만약에 명목금리가 7%라 하더라도요, 물가가 3% 상승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의 금리는 몇 %가 되는 거예요? 7 빼기 3에서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금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금리고, 그 다음에 실효금리라는 거는요, 그렇죠. 제가 3%의 이자, 수익률이 있는 그 예금에 가입을 했대 하더라도 내가 찾을 때는 3% 그대로 안 찾죠. 뭐 세금 같은 거 원전 징수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일반과세다 16.5%라면요, 그럼 제가 받은 3% 금액에 대해서 16.5%를 부과를 해가지고 원전 징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을 줍니다. 그래서 요 실효금리, 명목금리와 관련되는 요 케이스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할인율 뭐 등등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저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참 좀 그러네요. 자, 일단 수익률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되는 비율이잖아요. 자, 제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수익이 1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100분의 10 곱하기 100,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잖아요. 그래서 10%의 수익률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5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요, 5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요 20%가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그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라는 거는요, 할인율. 그러면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그걸 10만 원을 갖다가 할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인율이라는 것은 100만 원에다가 10% 할인. 100만 원에 10만 원 하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가면 돼요. 할인율하고 수익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갖다가 자, 만기 전에 90만 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몇 % 할인한 거예요? 100만 원을 지금 10% 마이너스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해서 요게 할인율은 10%고, 수익률은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내가 얻은 이익의 비율입니다. 그럼 제가 투자한 건 얼마 투자했어요? 90만 원을 투자하고, 그럼 이득은 만기가 되면 제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에 이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게 11.11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하고 수익률하고 같은 개념도 아니고요,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금리는 여러분들 기억할 게 단기, 그 다음에 금융기간 사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요, 채권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뭡니까?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100만 원짜리 채권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80만 원인 사람은 얼마의 수익을 얻습니까? 만기가 되면 20만 원의 수익을 얻지만, 채권의 가격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9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얘보다 더 높다면요, 10만 원밖에 수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다. 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역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은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6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은행이 있고요. 자, 은행에는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행으로 분류돼요. 반면에 우리 우체국 같은 경우는요,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정신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금융상품 파트인데 금융기관 파트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융상품 파트 보시면 금융상품의 속성 해가지고, 자, 요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할게요. 자, 금융상품의 속성 해가지고, 자, 금융상품을 우리가 선택할 땐 3가지를 고려한다. 자, 일단 안전해야 되고요, 수익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그 다음에 수익성, 유동성. 그래서 나는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보세요. 주로 이제 비교하는 게 예금하고 주식하고 채권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성을 추구하려면 당연히 예금을 갖다 선택을 할 거고, 나는 수익성을 취할래 그러면 주식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하기 쉬운 걸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갖다가 임야를 갖다가 뭐 몇십만 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살 사람이 없다면요, 그렇죠, 그건 현금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유동성은 떨어져요.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는요, 당연히 예금이겠죠. 그렇죠? 물론 오늘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거래가 잘 되는 주식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채권 거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그렇게 유동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건 예금. 예금 중에서도요, 그렇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즉 수시 입출금식 예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보다도 훨씬 더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세 가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축 상품 보시면 뭐를 중시하는 거다? 수익성보다는, 자, 저축 상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갖다가 유동성이 높은 거다. 특히 이제 보통 예금 같은 경우,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서 5번만 보시면 돼요. 보통 예금은 반대로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보다는 유동성이 낮다. 이 표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은 여러분 이제 금융파트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통 예금 같은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적립해서 나중에 만기에 목돈을 갖다가 얻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런 예금이고, 그 다음에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목돈을 갖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내치해서 만기가 됐을 때 우리 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그렇게 수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출 상품에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만약에 돈을 갖다가, 즉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담보에 대해서 뭡니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저당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경락이 되면은 그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액만큼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취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돈을 믿고 맡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 있으면요, 담보대출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더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2번 보시면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대출금리가 낮다. 왜?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담보로 잡은 자산으로 원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 해가지고 뭐 보세요.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나뉘는데, 자, 투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원금 손실까지 가능한가? 예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이 당연히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원금까지만 손실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원금을 넘어서 아예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주식 자체가 쓰레기가 됐다, 뭐 휴지 조각이 됐다 하더라도 뭡니까? 손해 나는 거는 그 우리가 투자한 주식 금액만큼이에요. 즉 원금까지만 손해가 나지만, 근데 선물, 옵션 막 이런 것들은 원금을 넘어서 가지고 빚까지 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요거 내용 2번, 3번 구분하시면 돼요.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주식, 채권, 펀드라면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게 뭐 선물, 옵션, 그다음에 스와프 등 뭐 이런 각종 파생 상품들이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보험 상품인데, 뭐 보험 파트는 여러분 이제 진리대로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뒤쪽에 나올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보실 거는 2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 서로 겸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화재, 이게 손해보험이고요. 삼성생명하면 이건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겸업 안 해요. 그래서 삼성보험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두 개 같이 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어정쩡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 파트이기도 하고 손해보험 파트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상해보험이나 그 다음에 뭐 질병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 같은 거 세 개 있죠. 질병, 상해, 간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손해보험 같기도 하고 생명보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나 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3의 보험으로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에 보시면 보증보험하고 재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하면 주체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겁니다. 자, 주계약자,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험료를 납부를 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게 바로 보증보험이고요. 재보험은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한 회사가 부담하기 어려울 때 그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하고 재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금융 처리하던 것처럼 그 주체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걸 뭐 어렵게 변형하거나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보증보험, 재보험 해가지고 상법 파트에 뭐 내용들은 뭐 자세히 나오지만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보험하고 보증보험의 개념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그 금융상품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시면 금융시장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금융시장 해가지고,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러면 그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금융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상품이라는 그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매개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채권, 어음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금이 이렇게 이동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금융거래, 간접 금융거래에서 제가 박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 좀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직접은요, 금융기관 매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달하는 거. 그래서 주식, 채권, 이게 직접 금융거래고요. 그다음에 예금, 그 간접 금융거래라는 것은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자금이 이전되는 것 해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 굵은 글씨 위주로 보면 돼요. 1번 자원 배분 기능, 2번 소비자 효용 증진 기능, 3번 위험 분산 기능, 4번 높은 유동성 제공 기능, 5번 정보 수집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요. 6번 시장 규율 기능. 자, 그러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이라는 게 뭐예요? 여유가 있는, 자원이 남는 곳에서 자본이 부족한 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이 있음으로써 가능하겠죠. 두 번째, 소비자의 효용 증진 기능. 보세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는 자금을 그냥 장판 밑에다가 깔아둘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금융 그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뭡니까? 효용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 증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 분산.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소위 말하는 몰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분산시킬 수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 다음 높은 유동성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동성.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금화하기 쉽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아무리 제가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싶어도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 그쪽에서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뭡니까? 정보가 없어도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매번 밀고 있는 게 시장 기율 기능이죠. 시장 기율 기능. 그래서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자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닭고기 회사예요. 닭고기 회사인데 어떤 건설회사, 부실한 건설회사를 갖다가 제가 만약에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주가가 시장에서 뭐예요? 주식이
만약에 건설회사하고 닭고기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뭐 이 건설회사가 아주 튼실한 회사다. 그럼 합병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오르겠지만 이거 전혀 별개고 아주 부실한 회사다. 그러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식적인 어떤 신호를 보고 어떤 합병에 제동이 걸리는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 규율 기능. 자, 요 문제를 대비할 때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6번과 관련해서 요런 사례를 주면은 요게 뭐 어떤 기능과 관계된다? 시장 규율 기능과 관계된다. 그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례가 나오더라도 나올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한들 뭡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찾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6번 같은 경우 그런 요 사례가 교재에 있는 사례가 나오면 아 이게 시장 규율 기능과 관계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 해가지고 제가 거기 그 개념 그 다음에 예시, 장점, 단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표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확인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각 그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비교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객관식 나온다면 그러니까 크로스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네의 장점이 이쪽을 단점, 얘네의 장점인데 저쪽의 장점으로 이렇게 지문화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의 장점은요. 직접 보시면 자, 자금의 장기 조달로 인해 가지고 장기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 그래서 자, 우리 직접 금융시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만기가 따로 없는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긴 채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장기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설비 투자를 위한 어떤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기업에서 뭡니까? 주식을 추가로 이제 발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내세우는 게 어떤 공장 설비라든지 어떤 장기 투자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은요, 보시면 주식의 발행은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의결권 행사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배 구조,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그동안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식에 이제 그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가 있고요. 타인이 어떤 뭐 악의적인 어떤 마음을 먹고 주식을 갖다가 뭐 매입을 하면서 경영에 이렇게 간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은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발행을 하더라도 채권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회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신용도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간접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장점은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하더라도 뭐 금융기관에 가서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주식이랑 대출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요. 그래서 우리 TV에 보면 알겠지만 무슨 채권 은행 해가지고 막 경영권에 간섭하는 거 있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보시면 담보 마련하거나 높은 신용도를 유지해야 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로부터 경영에 대한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좀 물론 만기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능력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파트가 우편 파트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요 개념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참 쉬우니까 이런 장점, 단점 같은 경우는 아 그렇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세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인데 요거는 만기에 따라 그래요. 그 만기 이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보다 짧은 1년 이내의 을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1년 이상인 것을 우리가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건 이번에 새로 또 들어왔더라고요. 자금시장이라고 하고요. 장기 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딱 하는 순간에 아 이거는 만기 1년 이상이거나 만기가 없는 그런 장기 금융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밑줄 친 거 보시죠. 장기 금융 상품에 비해서 거래가 빈번하고 유동성이 높다. 이해되시겠죠? 단기니까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기가 짧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자본 손실의 위험이 적다. 그래서 사례들, 그 예시들 보세요. 콜 시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단기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 시장, 그 다음에 기업보험, 뭐 양도성, 예금, 병성, 환매 조건부 채권 등등인데
뭐 이런 것도 그냥 확인하시면 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단기 금융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시장. 반면에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은 장기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여러분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내부 자금, 외부 자금 할 때 외부 자금이었다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직접 금융거래, 간접 금융을 할 때 직접 금융거래했던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융, 장기 금융일 때 장기 금융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기 금융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 금융 시장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행 시장, 유통 시장에서 금융거래 단계에 따라 그렇죠. 처음 발행하는 것이 거래되는 게 바로 발행 시장이고요. 이미 발행됐던 어떤 금융 상품들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유통 시장입니다. 그래서 발행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 상품이 신규로 발행되는 시장으로 뭐 직접 간접 이제 뭐 금융기관이 개재되느냐 안 했는데, 그래서 3번 보세요. 간접 발행은 자, 인수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사채, 주식 이런 것들은요, 그 인수기관 주로 누가 된다고요? 금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중에서 증권회사가 인수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인수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식 발행은 금융기관이 인수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시장, 이미 발행됐던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시장이 그 2번하고 3번 잘 보세요.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주죠. 유동성. 그래서 이게 현금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존의 어떤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유통시장에서 그걸 내다 팔면 그걸 현금화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동성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금 수요자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나중에 신규 발행되는 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뭐 5만 원 정도, 지금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5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근데 신주로 새로 발행하는 금액을 갖다가, 발행하는 주식을 갖다가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통시장의 가격이 발행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3번 보세요. 자금 수요자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주식 가격이 높으면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어때요? 적은 비용. 그러니까 주식수를 적게 발행을 하더라도 뭡니까? 많은 자본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 이렇게 되는데, 자, 거래소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 참가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 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화된 어떤 거래소에서 어떤 룰에 따라서 거래되는 게, 그게 바로 거래소 시장이고요. 장외시장은요, 그런 거래소를 벗어나서 뭐 개인 대 개인, 아니면 뭐 딜러가 중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거래하는 게, 그게 바로 장외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굵은 글씨 보세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요, 거래 정보가 투명하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어떤 공정한 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호가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 정보가 투명하다. 대표적인 게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증권회사라든지 그런 거는 거래소 시장이 아니라 뭡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회원 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한다. 다음에 장외시장이라고 해요. 이건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직접 거래도 되고요. 자, 점두시장. 점두라는 것은 딜러, 브로커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와 관계된다고요? 장외시장과 관계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점두시장은 장외시장과 관계되고요. 자, 4번이 중요하죠.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나 익명성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거래 투명성이 높은 것은 거래소 시장이고요. 장외시장은 투명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성도요, 같이 따라가요. 투명성하고 낮습니다. 익명성이 낮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익명성이 낮다는 것은 누군지 아는 거죠.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매수, 매도, 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 주식을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익명성이 높지만 거래소 시장이 아닌 장외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같이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딜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상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익명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외 시장은 투명도하고 익명성이 낮다라는 거 꼭 같이 연결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채권은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채권은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 주식은 물론 이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우리 일반 뭐 개미들 있죠. 일반 개미 투자들은 대부분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 그리고 대부분 뭐 콜, 양도성 예금 증서와 같은 파생 상품들도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금융기관인데 아까 제가 좀 실수로 금융기관 파트를 벌써 말을 해버렸는데 자, 금융기관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4번에 보시면 금융투자회사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다만 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세 번째가 보험 회사, 네 번째가 지금 봤던 금융투자회사, 다섯 번째가 기타 금융기관, 여섯 번째가 금융보조기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6가지 이렇게 구분하시고 은행에는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적하에 이렇게 설립된 거기 때문에 그 예시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은행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뭐 농협중앙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특수은행 쪽으로 들어가요. 일반은행은요, 우리가 아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번 일반은행, 2번 특수은행에서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은행 업무를 핵심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법률이 개별적 법률에 의해서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그다음에 농협, 수협 요거까지 좀 보십시오. 반면에 여기 우체국은 없죠. 우체국은 우리 2번에 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고요. 그다음에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급 결제 기능과 관련해서 지급 결제 기능이 없거나 또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에 비해서는 취급 업무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니겠죠. 당연히 좁다 해가지고 우리 제2금융권들, 뭐 상호저축,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뭐 등등의 신협기구 그리고 종합금융회사, 그 다음에 여기 우체국이 여기에 분류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특히 이제 우체국이 여기 분류가 되고 그 나머지 예시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종합금융회사,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하나씩 끼어가지고 이렇게 지문 다 들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뭐 아실 거고 보험회사는 여러분 특히 이제 그 공제기간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자 들어가면 되고 예시가 보험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기관과 우체국. 그래서 우체국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보험회사에 속한다,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금융투자회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냥 금융투자업을 6가지 업무로 구분했다. 그래서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등등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투자 업무 전부나 일부를 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기관 요 예시를 좀 잘 보시고 요거랑 그 6번의 금융보조기관의 예시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할부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캐피탈 회사들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등은 여기 기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서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회사로서 뭐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피탈 회사, 리스 회사 뭐 신탁 회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 금융기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금융보조기관은요. 그래서 이런 직접 금융거래를 하기보다는 그걸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어떤 그런 여건을 갖다가 조성해주는 기관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뭐 금융결제원 등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각종 금융기관을 어떻게 분류할지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일반 은행이라든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관련한 내용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예금 해가지고, 자, 요 부분, 102페이지에서는 제가 여러분 뭡니까?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 최신 업무의 부대 업무로 운영이 됐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확인하십시오. 제가 여기 하살표로 해가지고, 저기 연역을 갖다가 좀 표시를 했잖아요. 그 연도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신 업무의 부대 업무로 운영, 1905년, 그러다가 농협으로 이전됐네요. 우체국 예금이. 참, 쓰라리네요. 그러다가, 1983년에 다시 우체국 예금을 재개하고 90년에 전국 우체국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다음에 우체국 전산망과 은행까지 그렇게 전산망을 연결하다가 지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총괄한다.
자, 요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 우편 업무의 부대 업무였어요. 예금 업무의 부대 업무로서 우편 업무를 운영한 게 아니라 우편 업무의 부대 업무로서 예금 업무를 운영하다가 뭐 농협으로 이전됐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뭡니까 전산망을 구축했다가 다음에 다른 은행까지 구축을 하고 지금은 우적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예금 보험이 있으면 이걸 갖다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분리했다는 거 그것만 좀 보십시오. 분리가 이루어져서 책임 경영제를 강화시킨 게 오늘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그 그림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우편한, 우편 대체, 그 다음에 우체국 독자 브랜드의 체크카드, 그 다음에 창구망 공동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뒷편에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시고 처음 본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 그렇게 하시고 다음 우체국 예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자, 우체국 예금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예금의 종류, 은행 예금의 이자 이런 거는 장관이 정한다고 제가 아까 앞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요거 국가가 원금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전액을 보장해 준다. 다음에 우편 환이라는 것은 뭐 요즘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송금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처럼 ATM기가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됐을 때 돼요.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든지 그럴 때는 뭡니까? 우편한을 통해서 보내버리면 그 우편한을 갖다가 지급을 하면 돈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온라인 또는 정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 수단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송금을 위해 이용된 거고요. 그 개념만 보십시오. 그래서 우편 대체하고 우편함의 개념만 크로스 안 되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 대체 해가지고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 대체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거다. 그래서 대체 계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의 역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빨리 못 끝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쪽에 뭐 상품 파트는 뭐 좀 자세하게 하려면은 좀 너무 힘드니까 그 상품 파트는 가급적이면 그 기본 강의를 좀 대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상품 파트를 뭐 빨리 대충 끝난다고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늘은 저기 103페이지까지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예금 업무 그 다음에 보험상품 이론까지 그렇게 예금 이론이랑 보험상품 이론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약 강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긴다면 상품 파트를 좀 더 다뤄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상품 파트를 요약 강의에서 좀 다루기에는 그 양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제가 이틀 걸쳐가지고 지금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 자, 이틀만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안 해도 지금 진도가 거의 반 정도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느긋하게 이렇게 천천히 공부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제 5월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좀 진도를 좀 잡으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